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장호순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주재할 강의는 자치분권과 언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째 강의를 듣게 되시는데요. 그래서 첫 주에는 우리 경북대 김석수 교수님께서 자치란 무엇이고 이걸 왜 해야 되느냐, 이것이 인간의 삶과 생활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좀 철학적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고요. 두 번째는 우리 충남대 육동일 교수님께서 특히 행정학자이시기 때문에 행정적인 측면, 즉 정부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자치분권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을 겁니다. 제가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시민사회와 언론의 측면에서 이제 자치분권이 왜 필요하고 왜 중요한지, 특히 제가 강조하는 분야는 왜 자치분권이 잘 되고 있지 않는지, 왜 이게 지지부진한지, 자,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그 원인을 제시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원인 중에 하나로 제가 그 언론의 문제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전공은 이제 언론 분야이긴 하지만 이것이 지역사회와 지방분권, 지방자치 일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의 언론, 대한민국의 언론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역사회가 지금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저는 언론학자이면서도 제 연구하는 방법론은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변한 건 알고 있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사회와 지금 사회의 특징, 특히 지금 이제는 우리는 이동 사회가 아닌 정착 사회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의 멘탈리티, 우리의 정신사 구조는 더 좋은 곳에 가서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기보다는 더 살기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가면 된다, 아니면 내 자식을 그쪽으로 보내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는 잘 맞지 않는다라는 것들 제가 좀 설명할 거고요. 자치의 역사와 자치의 현실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셨겠지만, 진짜 제가 언론의 측면에서 좀 더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이후에 이제 우리 지역과 언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가 다룹니다. 요게 뭔지 아시는 분? 아시겠죠? 혹시 이거 아직도 쓰고 계시는 분 있나요? 이거 뭔지 모르시는 분도 있나요?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본 적 없으셔요? 지도책입니다. 아버님이 그 면허 따고 집에 처음으로 자가용 생겼을 때 집집마다 자가용 뒷좌석에 갖다 놓던 거였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하면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지도책이었습니다. 왜? 집집마다 이제 자가용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집집마다 교통지도가 필요했고, 그래서 모든 차 뒤에 다 하나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아직도 있으신 분 있나요? 이게 아직도 이걸 차 뒤에다 갖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럼 왜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지도책을 볼 필요 없을 정도로 지리에 익숙해서 그런가요? 그건 아니죠. 지리에 훨씬 덜 익숙해졌습니다. 대신 뭘 씁니까? 내비게이션 쓰죠. 차에 이거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내비게이션 있으신 분. 한 절반 정도. 근데 요즘은 내비게이션도 이제 안 달고 다니죠. 그래서 한때 여러분 기억나시면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홈쇼핑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 내비게이션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안 팔아요. 왜? 뭐가 대체했기 때문이죠? 이제 핸드폰이 있으면 됩니다. 저도 충남 아산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광산구청을 찾아오느라고 지도책 펼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 볼 필요 없이 휴대전화만 가지고 왔습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달려 있는데 떼어버리지도 못하고 귀찮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께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왜 우리가 이 지도책은 얼마였나요? 정가 10,000원짜리였습니다. 이거는 3, 40만 원 하고 3, 40만 원 들여서 장착하셨고 이거는 7, 80만 원이고 최근에 출시된 아이폰 8, 뭐 갤럭시 S8 이런 것들은 다 100만 원이 넘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비게이션만 하는 건 아니지만 왜 싼 걸 버리고 이렇게 비싼 걸 이용하는 걸까요, 우리가? 왜 그럴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커다란 차이가 뭔가요? 어떤 게 더 편리한가요? 맨 끝에 게 편리하죠. 그래서 지도책을 펼쳐가지고 광산구청이 어디 있는지 알아볼 필요도 없고 내비게이션 앱을 킨 다음에 이제는 뭐 이렇게 찍을 필요도 없습니다. 광산구청 하면 알아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탁 눌러주기만 하면 그다음부터는 휴대전화에서 가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제 광주 지리는 전혀 모르지만 여기 찾아오는데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근데 이 세 가지의 특징, 이 세 가지가 각각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수단입니다. 맞죠? 근데 이건 싸고, 이건 조금 비싸고, 이건 아주 비쌉니다. 근데 우리가 비싼 걸 좋아하나요? 싼 걸 좋아하나요? 비싼 걸 좋아합니까? 싼 걸 좋아합니까? 비싼 걸 좋아해요? 정말로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비싼 거 이런 것들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자,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편리함. 왜 편리할까요? 우리 갈 곳을 쉽게 찾아주나요? 찾아주지 않나요? 쉽게 찾아주죠. 지도책을 일일이 보고 내가 어디 있는지, 내가 갈 곳이 어딘지 뭐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도책은 이 지도는 어디 있는 걸 보여줍니까? 이 지도책과 가장 커다란 그 차이는 무엇이냐 하면 내비게이션이나 아이폰에 있는 이 지도 화면은 어때요? 지금 내가 있는 곳 주변만 보여줍니다. 그렇죠? 이 안에 세계 지도가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전국 지도가 다 들어가 있지만 그 좁은 화면에 내가 있는 곳만 보여줍니다. 아마 내가 없는 다른 곳을 보여주면 갖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내비게이션이 상징하는 것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전국적인 지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주변의 지리와 정보다라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인정하시기 힘들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다 목줄이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직장, 그 반경 길어야 20km, 30km 내외 밖을 거의 벗어나질 못해요. 거기만 왔다 갔다 마치 목줄이 채인 것처럼.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기 때문에 휴가 시절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휴가 때가 되면 집에 있고 싶어요? 어딘가 멀리 가고 싶은 거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는 대부분 우리의 삶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95% 이상의 시간을 보낸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내 인생의 95% 이상을 보내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중요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관심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서울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북한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중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심도 높고 잘 알고 있지만 정작 광주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광주에서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광산구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광산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한민국 거의 모든 지역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몇 분의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맞추시는 분에게는 제가 나중에 제가 쓴 책을 한 권 보내드립니다. 다시 그럼 뒤로 돌아가 볼까요?
자, 누군지 다 아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누구입니까? 네.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그래서 국민들이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뽑은 대통령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다 아시죠? 그렇죠? 누구예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출마하셨던 분들. 이분들은 뭐 잘 모르실지 모릅니다.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장관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행정부처 중에서 중요한 부처고 지금 사진이 하나 있는데 이건 뜨질 않네요. 여기 있는 6명, 여기 있는 5명, 여기 있는 4명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지역과 관련된 공통점입니다. 물론 제가 자치와 분권, 언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누군지는 다 아시는 분들입니다. 아마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시겠지만 대선 후보, 전직 대통령, 공통점은 힘이 센 사람들입니까? 안 센 사람들입니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이고 그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대선에 뛰어들으셨던 분들인데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특징은 모두 서울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 강한, 여기 있는 요 분만을 제외하고 강한 사투리를 쓰는 분들이고요. 전직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라 이번 대통령에 출마한 이분들 모두 비서울권 출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장관 후보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경북, 상주, 청주, 정읍, 부산.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청문회 때 무난하게 청문회를 통과해서 장관이 되신 분들이고, 그래서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뭐 지금 이거는 연합뉴스라는 텔레비전 화면을 캡처한 건데요. 거의 모든 언론에서 다뤘습니다. 그래서 장관 후보자나 차관들이 출신 지역이 어디냐. 그래서 뭐 봤더니 제주도나 강원도 없이 비교적 골고루 돼 있는 것 같긴 한데,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과연 이렇게 비수도권 출신자들이 서울에서 정치적 권력자로서 행세할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말 출신 지역이 중요한 것인가? 즉 무슨 얘기냐? 자기가 태어난 곳, 자기 고향이 중요한 것인가? 아니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중요한 것인가? 근데 어느 언론도 지금 장관이나 차관들이 어디 살고 있는지를 따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학생을 시켜서 한번 조사를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소지를 조사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거의 90% 이상이 어디 살겠어요? 서울에 살고 절반 이상은 서울의 특정 지역에 삽니다. 그럼 쉽게 내가 장관이 됐다고 해서 내가 서울 강남에 살고 있으면 지역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고향인 전남 어느 군이나 광주 광역시를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나와 내 가족들이 살고 있는 서울의 어떤 지역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물어보라 마나 뻔하죠.
여기 지금 우리 있는 광산구청장께서 자기 출신 고향이 저기 전남 어디 다른 군을 위해서 일하고 자기가 살고 있는 광산구를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광산구청인데 구청장이 광산구에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수용하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저 광주 시내에 살면서 출퇴근 얼마든지 하면서도 광산구청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주된 그렇게 하는 것을 아마 못 받아들일 겁니다. 왜? 이 지역에 살고 있어서 우리랑 같이 이익이 합치를 돼야 우리 지역을 위해서 일할 것 아니냐. 이런 판단을 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도 우리가 어떤 정치 권력자들을 뽑을 때는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를 보는 게 아니라 고향이 어딘가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언론에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된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커다란 이유는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고향이 중요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살아야 했어요. 여기 광산구에서 태어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두 분. 광주에서 태어난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고향이 따로 있는 거죠. 뭐 여기서 뭐 멀 수도 있고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산업화 세대의 전형적인 주거 이동 형태의 표본이 됩니다. 왜? 어려서 태어난 곳에서 벗어나서 좀 더 발전된 곳으로 이사를 가고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좀 더 살기 좋은 곳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태어난 고향보다 훨씬 편안하고 윤택한 곳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광주나 광산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지금 성장하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더 윤택하고 살기 좋은 서울의 무슨 여의도나 강남구나 송파구나 10억 넘는 아파트 그런 데 가서 살 거라고 기대하시나요? 아마 희망은 그렇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실현될 가능성들은 매우 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태어나서 성장해서 정착하던 그 패턴, 즉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던 패턴을 우리 자녀들에게는 반복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안 돼요. 제가 충남 아산에서 저희 순천향대학교가 충남 아산에 있고 한 학생이 한 20 내지 30%가 충남 학생들입니다. 나머지 이제 70% 학생들은 수도권 학생들이에요. 수도권 학생들은 취업 지도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왜? 수도권 근처에서 직장을 잡으면 되는데. 근데 충남 출신 학생들은 좀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 서울에서 직장을 잡으면 집을 구해야 돼요. 근데 사회초년병들이 뭐 결혼도 안 했는데 더군다나 뭐 아파트 전세를 살 수도 없고 월세는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보증금도 1,000만 원, 2,000만 원 내야 되고 조금 멀리 떨어진 데 간다 하더라도 한 달에 5, 60만 원 돼야 돼요. 우리 저희 신문방송 언론 쪽에서 취업하는 아이들, 저희 대학생 아이들의 평균은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초봉이.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느냐? 부모님들이 너 가지 마. 서울 가지 말고 그냥 여기 집 있는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서산 근처에서 직장 구하고 여기서 살자. 서울 가면 별거겠느냐. 더 고생만 하는데. 자,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대도시로 인구 집중하고 일자리를 찾아서 서울의 빈민촌을 형성하고 여기 살고 곧 다가올 추석 명절 때 되면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가던
이런 패턴들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에게 이 무작정 상경이라는 말, 우리 학생들에게 무작정 상경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을 못 합니다. 어떻게 무작정 상경을 하지? 근데 우리는 이게 하나의 어떤 성공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을 우리가 보냈는데요. 그래서 우리 20세기 한국은 우리 5천년, 우리 흔히 말하는 5천년 한민족 역사 중에서 매우 예외적인 한 세기였습니다. 매우 예외적인. 그리고 앞으로 그게 반복될 가능성도 그리 많지 않은. 무슨 얘기냐? 이주의 역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중국으로, 만주로, 연해주로, 하와이로 이렇게 이주하기 시작했고요. 전쟁을 거치면서 당연히 북에서 남으로 이주를 했고 산업화 시대가 되면서 다시 이제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이러한 이주의 역사를 우리가 한 100년 동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100년의 역사가 아주 당연한 정형화된 그러니까 이 예외적인 게 아니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멘탈리티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주의 역사 덕분에 지금 우리는 윤택하게 이런 산업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이제 고층 빌딩에 사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21세기는 이제 이주의 시대가 아니라 정착의 시대라는 겁니다. 대부분의 선진국처럼 선진국의 특징이 바로 정착사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거는 제가 둘 다 뉴스 화면을 캡처한 건데 뭐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신 분들, 여기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손주 손녀를 돌봐주는 할머니들입니다. 이분은 어때요? 지금 이제 추석에 되니까 고향을 가는 거예요. 애들 데리고. 그러면 지금 요즘 보세요. 추석 때 애들 데리고 시골 고향집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해외 연휴 놀러 가는 사람이 많을까요? 해외 연휴 놀러 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 때 인천공항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붐빌 것이라고 다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휴가 가는 사람들이 고향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고향의 부모님이랑 관계를 끊고 안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왜? 부모랑 이제 멀리 떨어져 사는 게 아니라 가까이 다 살아서 추석날 당일날 갔다 오든지 기껏해야 참을려도 하룻밤 자고 오면 다 가까운 거리에 산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멀리 둔 세대들은 저와 나이가 비슷하신 분들 중에서 도시에 정착한 분들은 아직까지 부모님들이 살아계시다면 시골에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의 20, 30대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뭘 의미하냐면 지금 우리가 정착 시대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미국의 사례를 듭니다. 미국은 아주 독특한 나라 중에 우리가 흔히 알고 고정관념으로 알고 있는 게 부모 자식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관계도 그렇게 별로 소원하고 영화에 나오는 거 보면 항상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도 많고 결혼하라는데 결혼도 안 하고 등등등등 이런 걸로 나오는데 실제로 최근에 조사한 걸 보면 부모와 자식 간에 얼마나 떨어져 사는, 여기서 자식은 이제 미성년이 아니라 분가한 자식들입니다. 성년이 된 자식들하고 그 부모들하고 실제 살고 있는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평균치를 봤더니 대부분 평균이 30km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광주 이쪽 끝에서 저쪽 끝 정도 가면 아마 한 30km 정도 될 겁니다. 차로 한 30분 내지 1시간 안 걸리는 거리에 대부분 자기 부모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리 멀리 떨어져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대학교를 가거나 그래가지고 부모 곁을 떠나서 멀리 가는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도 상당수는 다시 자기의 고향으로 들어와서 일자리를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근처에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하냐?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정착시대가 되면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자기가 태어난 지역이에요?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 자기가 태어난 지역 다 거의 다 동일한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지방자치를 중시 여기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너무 심할 정도로 자기가 살고 있지 않는 다른 지역에 대해서 별로 관심들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비수도권 지방에 가면 갈수록 서울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요. 물론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 중요하긴 합니다. 또 지방에 많은 영향들을 미치긴 하는데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만큼 중요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이따 이제 우리 언론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또 여러분들 우리 일상 대화를 한번 보시면 마치 제가 비교하면 이제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가지고 식탁에 둘러 앉아서 너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느냐, 뭐 하고 지냈느냐, 뭐가 힘들었느냐, 뭐가 재미있었느냐, 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각자 자기 얘기를 하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의 유대관계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모여가지고 우리 식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옆집 아파트 옆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집은 어땠고, 옆집은 어땠고, 옆집은 어땠고. 근데 우리 집은 뭐예요? 정작 우리 집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는 잘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대화의 소재로 만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언론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보는 언론은 광산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평가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보는 인터넷이나 종이신문이나 텔레비전 뉴스에서 광산구,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광산구 지역에 관한 어떤 뉴스가 나온다면 제 생각에는 큰 교통사고가 났든지 불이 났든지 엽기적인 살인사건이 났든지 무슨 구청장이 무슨 큰 비리를 저질렀든지 아니면 구의회 의원들이 홍수가 났는데 해외여행을 갔다든지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모순들을 만들어내는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지난 시간에 자치 얘기했습니다. 여기 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결국 이 자치라는 것이 행정적인 자치, 그것도 행정적으로도 완벽하지 못한 매우 부분적인 자치 수준에서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자치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 즉 누군가 저 중앙에 있거나 또는 광주시라면 광주시청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를 봐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명령을 따라야 되고 하는 이런 구조에 그냥 그대로 익숙한 채로 넘어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무관심, 상당히 무관심한데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이 자치분권대학이 이제 수도권을 비롯해서 많은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 제 판단으로는 놀라울 정도로 일반 시민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관심 갖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지역에 대해서 우리 이제 그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이런 증거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우리가 특히 이제 지방자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선입견, 육동일 교수님이 앞에서 강의하셨겠지만 이게 마치 어떤 외래적인 개념, 서구 민주주의 제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 국가가 됐으니까 전에 안 해보던 것을 한번 해보자 라는 식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 역사적인 뿌리를 봤을 때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못지않은 민주주의의 역사, 뿌리, 전통,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가 흔히 조선 왕조 500년이라고 하죠. 조선 왕조. 전주 이씨 가문이 500년 동안 한 국가를 통치해 왔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드물어요. 한 가문에서 자기네들끼리 분란을 일으켜서 와해하지도 않고 외세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것도 이겨내면서 500년 동안 유지한다는 건 전 세계적으로 없어요. 대부분 200~300년 만에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무너지든지 외세의 침략을 받고 왕조가 바뀌든지. 근데 조선 왕조는 500년 동안이나 지속됐는데 그 우리 역사학자들을 보면 이 500년 동안 지속된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국정 운영 시스템, 즉 여론을 중시하는 그런 유교적인 전통에 근거한 비록 본gon적인 체제이긴 했지만 즉 국가를 운영하는 국정 대표자들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 백성들의 여론을 매우 중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까지도 만들어 놨어요. 제가 그걸 뭐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방자치와 관련돼서 아주 훌륭한 제도가 뭐냐 하면 이 상피제라는 겁니다. 상피제라는 거 들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상피제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그 한자로 서로 상 PRP. 무슨 뜻이, 그냥 졸다가 손 드신 건 아닐 텐데. 자, 상피제라는 건, 서로 피한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조선 왕조 때 각 지방을 왕의 명령을 받아서 각 지방을 통치하는 수령들은 왕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 임명할 때 중요한 몇 가지 규칙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출신 지역에는 보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출신 지역에, 고향에 보내지 않는 거예요. 고향에 가면 더 일을 잘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잘 아는 지역이니까.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조선 왕조는 그 원칙을 자기가 아는 지역에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을 보내면 일을 더 잘할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일을 더 잘못할 것이다. 그래서 출신 지역 사람들을 서로 피하게 하자라는 겁니다. 출신 지역이라는 것은 자기의 고향도 되고 자기 처갓집이나 외갓집이 있는 곳도 됩니다. 자, 그 주된 이유는 왜냐하면 그 당시 지방을 통치하는 시스템은 분권 체제였어요. 무슨 얘기냐? 왕이 파견한 수령, 지금의 구청장, 그 다음에 향리, 지금의 공무원들, 그 지역에서 거주해온, 전통적 거주해온 공무원들,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여론을 주도해가는 양반계층, 사림. 이 세 세력들이 서로 합의하고 견제하면서 국가를 그 지역을 운영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수령을 이 사림과 친한 사람들을 보낼 경우에 다 말아먹을 것이다. 사림을 견제할 수 있기도 힘들 것이고 결국은 왕이 요구하는, 왕이 기대하는 그런 효율적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정책은 아마 펴기 힘들 것이다. 자, 그러니까 그 지역 출신은 보내지 말자.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조선 중기까지 잘 들어가다가 이제 후기에 들어서 이게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피제는 그냥 계속 유지하지만 지역의 살인들이 뭐 이제 그 노론, 소론 갈리고 사색당쟁을 하면서 지역의 살인들이 이 수령을 통제하지를 못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등장한 게 무엇이냐? 암행어사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내내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시대 후반부에 잠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방에서 너무 부정부패가 심한데, 왜냐하면 이 상피제가 무너지고 이 삼권 분립체제가 무너지면서 그래서 이 지방의 수령들을 좀 감시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암행어사라는 제도를 만들자. 그러니까 왕이 신하를 못 믿어서, 수령을 못 믿어서 결국은 암행어사를 파견해가지고 그런 놈들을 다시 색출하자. 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만큼 지방의 부정부패가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후기에 이런 부정부패가 너무 극에 달하니까 결국 뭐가 일어났습니까? 뭐가 일어났어요? 동학혁명이 일어난 거죠. 뭐 여러 가지 밀란들이 있었지만 가장 커다란 것은 동학혁명입니다. 동학혁명의 핵심은 무엇이냐? 군주제를 거부한 게 아니에요. 부정부패 없고 지방자치를 제대로 해서 투명하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갈취당하지 않고 부정부패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동학혁명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뭐 정부 수립이 언제니 건국절이 언제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20세기 후 19세기 후반에 우리의 역사를 여러분들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우리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동학혁명이 어떻게 끝난 겁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왜 실패했어요? 전쟁에서, 동학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러면 동학혁명을 진압한 군대는 어느 나라 군대예요? 자, 일본 군대와 중국 군대, 청나라 군대. 두 군대가 다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 우리 뭐 광주항대처럼 그런 그 골육 상쟁하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그런 힘도 없으니까 청나라에도 부르고, 청나라만 온다니까 일본이 반발하니까 일본군도 와가지고 두 나라 군대가 와서 우리 동학혁명을 그야말로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우리나라에 와 있는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이제 임무를 완수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근데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두 군대가 결국은 두 나라 군대가 한 나라에 와서 전쟁을 했고 어디가 이겼습니까? 일본이 이겼습니다. 두 나라가 싸운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청일전쟁이죠. 예, 선생님 잘 아시네요. 청일전쟁 하면 우리 학생들은 아직까지도 저 청나라나 일본인가 어디에서 벌어진 전쟁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청일전쟁은 여기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의 길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게 나라를 갖다 그냥 가지십시오 하고 바친 거죠. 싸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일본 우익 세력들이 가장 그 내세우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너희들 침략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도와주었을 뿐인데 왜 이제 와서 딴소리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뭐 얘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많은 역사학자들이 특히 우리 지방자치 역사를 하시는 분들이 결국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붕괴한 것은 일본에 의해서 붕괴되긴 했지만 그 붕괴가 어디서 됐느냐? 지역에서 붕괴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지방이 다 썩었기 때문에. 지방을 관리, 통치할 능력들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쟁도 한번, 싸움도 한번 해보지 못하고 나라를 다른 나라에다가 주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잘못된 고정관념, 지방자치는 외래의 것이고 서구민주주의의 것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전통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서구식 의회 민주주의와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 자치라는 의미, 자치의 철학, 자치의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매우 훌륭한 전통, 제도와 전통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뭐 중고등학교 시절에 향약이라는 거 배웠잖아요. 향약, 두레, 향약 이런 것들. 교과서에서 나온 거 여러분들 기억해 보시면 그런 것들이 다 지방에서 지방 사람들끼리 자기네 지역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동네의 약속이에요. 지방자치 조례입니다. 우리 이제 이런 그 전통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그게 지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 우리는 굉장히 좋은 지방자치의 전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방자치를 그러면
왜 못했느냐? 물론 우리가 군대 독재 시절에 지방자치를 못하게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일제식민지 시절만 하더라도 도의회나 군의회 같이 지방자치를 했고 거기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도의회 의원도 있었고 군의회 의원도 있었다는 말입니다. 일제시절에.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그 해방하면서 바로 지방자치법, 헌법에 명시하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군사독재 1960년 그 5.16 군사혁명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지방자치를 좀 실시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 당시에. 해방 직후 지방자치가 굉장히 잘 안 됐습니다. 왜 그러느냐? 바로 여기 때문입니다. 일제시대 때 지방자치를 하긴 했는데 일제시대 때는 그러면 왜 지방자치를 했을까요? 우리 국민들에게 기본적인 기본권도 인정해 주지도 않고 그런 나라에서 왜 지방자치를 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바로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한 거예요. 우리 통계에 의하면 1940년대 그 인구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한참 많았을 때는 한 30만 명 정도 일본인들이 30만 명, 우리 인구 한 2천만 명 안 됐을 때 한 30만 명 정도 일본에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을 기회의 땅으로 삼고 여기 와가지고 그 기업도 하고 농사도 짓고 탄광도 하고 뭐 등등등등 하는 일본인들이 한 30만 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0만 명의 일본인들은 그 당시에 자기네들이 이제 앞으로 자기네 후손 대대로 여기서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식민지니까. 그래서 이제 요구한 게 우리도 본국 수준으로 지방자치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일본에서는 지방자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말하는 내지, 이 조선반도에 들어와 있는 일본인들의 요구에 어쩔 수 없어서 그래? 그러면은 도의회나 부의회, 그러니까 시의회나 군의회 같은 것들을 만들자. 근데 이거를 일본 사람들만 껴가지고 하면 좀 모양이 안 좋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가지고 한국 사람들도 할 수 있게끔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후보로 나설 수 있게 했어요. 조건은 재산이었습니다. 일정 정도 재산을 가진 사람, 즉 일본인 수준의 재산을 가진 사람들만 시의회, 군의회의 후보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투표권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이 이런 시의회, 도의회, 자치의회에 한국인들이 참여했었습니다. 일제식민지 시절에.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친일하는 사람들일까요?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다 친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제 시절에 지방자치 의원들이라고 하면서 하는 짓들은 브로커 노릇을 하고 자기네들의 이익만 챙기고 그 지역에 자기네들이 대표하는 조선인들의 이익이나 권리에는 별 관심도 없고. 자, 그래서 해방 이후에 지방자치를 했는데 사람들이 여태까지 그 전까지 지방자치를 한 걸 보면 다 도둑놈 같은 놈들만 하고 그 지방자치의회 의원 했던 놈들 지금 다 도망가 숨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선입견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별로 좋지 않죠. 지방자치 선거 하지 말자. 그거 왜 하느냐? 자, 이런 식이 된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군사독재가 되면서 군사독재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중앙이 지방을 일방적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사독재하면 흔히 1인 독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의사를 무시하고 하는 게 군사독재라고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모든 군사독재 정권의 특징은 중앙이 국가 전체 지방을 다 장악하는 겁니다. 남미도 그렇고 스페인도 그렇고 유럽 국가들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방은 철저하게 중앙의 명령에 따라서 아주 군대식 조직처럼 이제 움직이는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 민주화 투쟁을 거쳐서
6.29 선언을 하게 되고, 자, 이때 약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80년대 우리 민주화 투쟁들을 다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 민주항쟁을 하던 세력들이 가장 요구한 것 중에 뭐냐면 대통령 직선제 하자. 최고위권에서 뽑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언론의 자유나 뭐 이런 기본권 주고 특히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 야당 지도자들 사면해달라. 그 다음에 정당 활동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6.29 선언에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하겠다라는 게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누구도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 하는데 지방자치가 필수적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거의 없었고, 지금도 언론 보도, 그 당시에 6.29 선언에 대한 언론 보도 해설하는 것들을 보면 이 부분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국가를 운영하는 시스템을 본다면 지방자치를 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한다라는 건 불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 당시에도. 그래서 어쨌든 6.29 선언이 돼서 지방자치가 들어가는데, 자, 이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1945년 일제 식민지와 산업화, 1960년대, 70년대 산업화를 거치면서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이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어떤 권력의 격차, 소수의 사람들이 권력을 잡는, 권력을 독점하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특정 지역이 국가 전체를 장악하는, 자,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이 전체 다수를 장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전체 지역을 다 책임지고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들이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80년대 들어와서 심각한 지역 간의 격차와 불균형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를 우리가 하겠다라고 해서 1995년 민선자치를 하게 됐을 때는 모든 지역이 다 골고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차라리 비슷하게 못 살든지 비슷하게 잘 살든지 하면 큰 문제가 없이 지방자치를 정착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그때에 도달해선 서울 수도권이라는 지역은 우리나라 전체 돈의 수익의 일자리의 거의 모든 것들을 90% 이상이 수도권에 다 몰려 있고, 우리가 그 외 지역은 이제 피폐한, 왜? 아까 처음에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게으른 사람, 할 것 없이 다 서울로 시작하는 이런 문화가 정착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지방이라는 말이 원래의 의미와 다른 뜻을 추가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헷갈려요. 지금 우리 학자들도 헷갈리고 실제로는 법률적인 용어도 헷갈리고 헌법도 헷갈리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 지방이라는 말과 지역이라는 말을 지금 써야 되는데, 자, 지방이라는 건 뭡니까? 이게 지금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인데요. 지방은 뭐예요? 두 번째 보면 어디 이외의 지역? 서울 이외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지방하면 나는 지방대학 다녀, 난 지방에 살아. 그리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은 옆에 있는 1번, 어느 지역에 있는 땅이라는 뜻보다는 수도권이 아닌, 서울이 아닌 지역을 지방으로 의미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건 우리의 멘탈리티. 그래서 난 지방대학 다녀. 우리 자식 지방대학 다녀 하면은 창피한 게 되는 거고, 내가 지방대학 다니면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이라는 걸 숨겨야 되고, 지방방송 꺼. 쓸데없는 말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이라는 것은
우리들 스스로 다 결국은 지방에 살면서도 이제 특정 지방, 즉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바람직하지 않다. 뭔가 열등하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고정관념에 깊숙이 박여 있다는 거죠. 그 스스로 인정들을 해요. 자, 그래서 원래, 그래서 최근에는 그래서 이제 지방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지역이라는 말을 쓰자. 그 왜냐? 지방은 중심의 주변에 있는 변방, 변두리 라는 뜻이고, 지역이라는 것은 그런 중심과 변두리 또는 위와 아래에 있는 관계가 아니라 모두 수평하게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는 이제 이 지방과 지역이라는 이 개념, 두 개의 개념을, 특히 이 지방이라는 개념을 수직적으로, 그리고 소외된 개념으로, 열악한 개념으로 이렇게 이제 이용하는, 자, 그런 시대에 아직까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 세대로 끝나야 되는데, 우리 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후손 세대까지도 이런 문화와 관습이 그대로 전달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그렇지만 이제 앞으로 한 제 생각에 10년, 15년 후에 선거를 할 때는 거기에 나온 후보자들은, 즉 지금의 30대들이 이제 40대, 50대가 돼서 정치 지도자도 부상할 때는 광주 사람, 광주 출신 하나도 없고, 대구 출신도 없고, 부산 출신도 없고, 대전 출신도 없고, 다 수도권 출신이고, 다 수도권 강남 출신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사회를 물려주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현실이고요. 우리의 마인드셋이고, 그러한 우리의 멘탈리티, 사고방식, 지역에 대한 태도를 만들어주고 고착화시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언론이다라는 겁니다. 미디어라는 거죠. 우리가 이동의 시대가 지나고 정착의 시대로 돌아왔는데, 우리 실제 생활은 정착 시대의 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은 여전히 이동의 시대, 이주의 시대의 사고방식, 멘탈리티, 프레임워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자치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나 지방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는 것보다는 나와는 관심 없는 것, 나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민주화가 되면서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민주 시민으로서 자유와 권리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필요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라는, 자, 그러한 인식하에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지역 주민, 지방 사람들의 관심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방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서울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지방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방자치가 안 되는 현실인데요.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현실을 한번 잠깐 보시면,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는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은 사람들, 주인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역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대표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정부도, 지방정부도 있고, 정당도 있고, 시민단체도 있고, 언론도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거의 모두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작동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라고 해서 지방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자치 행정적인 기능,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많이 크게 개선되고 등등 개선되고 있지만, 정당은 지역에 거의 정당이 존재하지 않고요. 지역에 정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거의 없습니다.
시민단체에 무슨 집회하고 시위하면 한두 명 나오는 게 고작이에요. 그 다음에 언론, 여러분들 언론 매일매일 뉴스 보고 신문 읽고 텔레비전 보고 맨날 휴대전화로 체크하지만, 뉴스 체크하지만 거기에 지역의 뉴스는 없습니다. 다 남의 집 얘기예요. 자, 이게 우리의 현실이다라는 건데요. 그럼 지방분권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느냐? 관심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코미디 같은 일들이 벌어지느냐? 근데 이런 것들, 이걸 코미디, 웃기는 얘기라고 해도 사람들이 그게 왜 웃기지? 할 정도로, 좀 개념이 없다라는 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 이번 대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지방분권 공약입니다.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게 다 지방분권 공약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지방에 있는 한 일간지에서 각 후보자들의 여러 가지 공약, 유세집, 유세연설 이런 것들 다 해가지고 이것이 지방분권과 관련된 것들을 다 이제 수집해서 봤더니 정말 많아요. 뭐 경제 문제, 지방 살리기, 산업 육성, 인구 문제, 뭐 등등등등.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난 선거 때 투표하셨죠? 그렇죠? TV토론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TV토론. 몇 차례 했습니까? TV토론? TV토론 5번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TV토론을 5차례나 했는데 단 한 번도 어느 후보도 지방분권에 대해서 토론 주제로 내세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후보자들에게 물어봐야 되고 주선한 측에 물어봐야 되겠지만 그 주된 이유는 첫 번째는 후보자들 간에 별 차이가 없어요. 다 지방 살리겠다고 약속하고 선거 때 지방 곳곳을 다니면서 아마 선거 때 여기도 다 후보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께 뭐 악수하고 인사하고 뭐 등등등등 전국을 돕니다. 선거 때만. 선거가 끝나면 거의 안 오죠, 이제. 거의 안 오죠. 문제 제기 안 해요, 별로. 왜 안 오냐 이런 소리도 안 해요. 안 오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거 때 한 번이라도 와준 게 고맙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방 사람들이. 중요한 그 첫 번째는 지방분권을 의제화하지 않았다라는 건 토론 주제로 삼지 않았어요. 누구도 질문하지도 않아요. 왜? 거기 나와서 질문하는 사람들 지방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지방분권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빼앗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토론을 주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6번이나 했네요. 전 5번인 줄 알았는데 6번이나 대선 토론을 했는데 어디에서 했을까요? 어디에서 했을까요? 서울에서 했죠. 후보자들은 선거운동을 전국에 가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왜 TV 토론은 꼭 서울에서 해야 되나요? 방송 시설 때문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가 촬영하는 거 전국에 다 보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방 사람들이 요구를 안 하니까. 지방 방송에서 요구를 안 하니까. 지금 이제 여기는 지금 독일의 TV 토론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의 대선 토론입니다. 미국의 대선 토론은 3번 했는데, 다 3번 한 장소가 각각 달라요. 한 번은 뉴욕, 동부지방, 그 다음에는 중부지방, 미주리, 그 다음에는 서부지방. 중계는 전국으로 하지만, 상징적으로라도 지역에 가서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TV 토론조차도 그렇게 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조차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냐? 우리가 보수, 진보, 또 뭐 호남, 영남 이렇게 나눠가지고 선거, 대통령 또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데,
그리고 보수당 정권, 진보당 정권 뭐 등등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정치 이데올로기나 지역에 따라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경쟁하는데 거의 유일하게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게 지방분권 정책입니다. 지역 정책이에요. 왜? 왜 차이가 없을까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물론 자기 지역을 위해서 더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여러 가지 정책을 요구하는 건 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호남 뭐 홀대론 얘기도 나오고 역대 정권에서 뭐 호남 홀대론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끊임없이 자기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맞는데 자기 지역의 이익을 추구하긴 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앙과 지방을 떠나서 모든 지역이 골고루 평등하고 균형 있게 잘 살 수 있게 만든 그런 정책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내 지역만 잘 살면 되지. 근데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다수가 선출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조금 나아졌다가 많이 나아지지도 않아요. 아주 조금 나아졌다가 대신 이제 우리 지역에서 그 후보가 낙선하면 그 다음부터는 또 이제 한참 좀 배고프고 힘들게 살다가 자, 이런 패턴들이 반복되는 이런 양상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방분권, 뭐 지역 균형발전 이런 것들은 역대 대선, 역대 선거에서 끊임없이 정말 장밋빛 정책들이 나오지만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지역적인 불균형, 영원함의 불균형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 이거는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누구도 정책을 내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 뭐 지방 분권 뭐 이렇게 촉진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는 신문, 방송 또는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뉴스에는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죠. 몇몇 시민단체와 뭐 여러분 충북일보, 강원도민일보 이건 무슨 어느 지역인가 본데 지역 언론에서 조금 다뤘을 뿐이고 형식적으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런 기자회견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끝입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잠깐 그다음에 시민 참여까지도 마찬가지. 요거 보고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지역을 대표하는 그 세력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지역에 있는 시민단체들은 공통적인 특성입니다. 어느 지역을 뭐 막론할 것이 없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조금 과장되게 말하면 지역의 자영업 하시는 분들하고 처지가 매우 비슷합니다. 무슨 얘기냐? 개업하는 날, 창단하는 날, 그때 손님이 제일 많이 와요. 화려하고, 화분도 갖다 놓고. 그리고 그다음부터 손님이 뚝뚝뚝뚝뚝 줄어요. 그래서 한 1년 되면 보증금 다 까먹고, 한 1년 더 버티고 나면 이제 아무것도 없이 빚만 지고 나가야 돼. 성장하는 게 아니라 성장하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거의 대부분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왜?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무슨 창립대하고 창립총회하고 뭐 등등 하는데 그리고 나선 끝이에요. 광주도 마찬가지고 부산도 마찬가지고 서울은 좀 낫습니다. 왜? 서울에서 무슨 시민단체 하면 그 다음에는 건너뛸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국회의원도 할 수 있고 서울시장도 할 수 있고 잘하다가는 대통령도 할 수 있고 지역에서는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시민단체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아까 여기서 보면 우리 대표자들 다시 보면 시민단체도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정당은 거의 뭐 없는 거나 다름없고 지방정부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정당도 보면 이거 기초의원 정당 공천 폐지 공약 이거 지난 시간에 아마 뭐 강의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기초 시군 구의원 차원에서는 정당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일 잘하는 사람 뽑자. 그래서 모두 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안 했어요.
이번 대선에서도 모두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 없어질까요? 정당 공천 없어질까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불가능합니다. 왜? 잠깐만, 우리. 자, 대통령 당선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뭐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선거운동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대통령 선거운동은 누가 해줘요? 대통령 선거운동은 국회의원들이 해줍니다. 선거본부장 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다 맡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당선이 되면 대신 장관도 하고 뭐 좋은 자리들 차지하고 자기 친구들 뭐 좋은 자리 만들어주고 합니다. 그럼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누가 해요? 국회의원 선거운동은 누가 해줍니까? 시군구 의원들이 해줘야 됩니다. 안 해주면 어떻게 돼요? 국회의원 선거운동하기 되게 어렵겠죠. 정치인들은 정치인이 즉 출마하는 정치인, 선출직 정치인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부터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레벨에 관계없이 다음 선거에서 당선되는. 모든 게 다 다음 선거에 당선되는 겁니다. 자, 그만큼 선거에 민감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은 다음 선거에 당선돼야 되는데 다음 선거에 당선되려면 자기네들 선거운동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선거운동을 누가 해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군구 의원들이 해준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성립이 되느냐.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 지원을 해주고 대신 지방의원들은 뭘 해줘요? 공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람 심는 거예요. 자기 선거운동 도와줄 사람. 즉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잘하는 사람이 후보자가 되는 그런 정당 구조가 아니라 그래서 광산구를 대표하는 시군구 의원들이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엄밀하게 시민들이 구민들이 광산 구민들이 엄밀하게 능력 테스트를 해서 우리 지역을 정말 가장 잘 대표할 사람을 뽑는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치구조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정치적인 구조, 비리가 있으니까 대부분의 시민들이 그럼 너희들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하러 가서 찍어주겠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만들고 시민들이 뭐 자치의식이 없고 뭐 지역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해가지고 지방선거에 참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내 지역을 대표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굳이 가서 그 사람을 대표자로 만들어 주느냐라는 거죠. 누가 되든 잘못할 건 또는 나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없을 건 뻔한데.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정말로 그들만의 리그, 의도는 좋은데 결국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넘어가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중앙과 지방 간의 심각한 격차,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솔직히 조금 과장돼서 말씀드리면 저는 뭐 시골에 살기 때문에 좀 문화적인 충격이 덜 하는데 서울 강남이나 송파에 살던 사람이 광산구 여기 와서 보면 아마 베트남이나 라오스 간 것 같은 분위기를 느낄 것 같습니다. 청담동에 살던 사람이 여기 와서 보면 그만큼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사회는 지역 간의 격차가 크다라는 겁니다. 또 광산구는 그나마 나서 저 전남 저 섬지방이나 신안군에 있는 섬이나 저 고흥반도나 이런 데 가면 거기는 더 하죠. 그래서 한 국가에서 한 국민들이지만 여러 가지 삶의 질이나 생활 경제 사회적인 이런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현격한 차이가 난다라는 거.
자, 이런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지금 예를 들면 수도권 집중 비율을 보면 이게 서울 집중도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수도권 집중도고요. 그래서 대부분 수도권 집중도가 거의 70% 차지하고 있고, 돈이 많고, 서울 사람들을, 수도권 사람들은 우리나라 예금, 서울 사람들인 우리나라 예금의 거의 50%,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도권 집중도가 높은데 가장 집중도가 높은 거는 언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휴대전화를 켜시고 거기서 어떤 뉴스를 보든지 제가 제 생각에는 광산구에서 만든 언론은 없을 테고요. 아마 광주시에서 만든 언론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광주에서 만드는 일간신문이나 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어플을 깔고 있지 않으신 한 여러분들 대부분은 다음이나 네이버를 이용하시죠. 다음이나 네이버에 광주 뉴스는 없습니다. 광주 뉴스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큰 사고가 터지지 않는 이상 아주 예외적인 것들 외에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5.18 항쟁과 관련돼서 뭐 이 정도만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생활, 내가 지금 나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내가 쓰는 뉴스는 다 다른 데 사람들이 다른 데에 관한 것이다라는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식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자꾸 남의 집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들 보는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모두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신문도 마찬가지고, 라디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포털 뉴스, 다음, 인터넷 다 마찬가지입니다. 방송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 뭐 KBC, 뭐 광주방송 정도가 있긴 하지만, 그나마 이제 지역 민방 중에서 좀 나은 거고요. 그렇지만 전체 방송 시간 중에서 KBC라는 방송사가 밤엔 좀 안 하죠. 한 20시간 방송하는 것 중에서 KBC가 직접 이 광주에서 만든 것은 10%가 안 됩니다. 시간이. 나머지는 다 서울에서 만든 걸 갖다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좀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이 있는데 요즘 파업을 합니다. 파업은 새삼스러운 게 아니라 정권 바뀔 때마다 거의 해요. 정권 바뀔 때마다 싸우고 파업하고 합니다. 근데 이 KBS의 사장, 이사진 거의 대부분이 서울 사람들이에요. 여기는 지역 출신 없습니다. 지역 출신 장관에는 따지는데 이 공영방송에서는 지역 출신 따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 대부분의 지역 방송, 지역 민방이나 MBC, KBS, 지역 MBC 사장이나 지역의 민간방송, KBC 같은 민간방송 사장이나 광주 KBS 총국 같은 지역 KBS 지역국장들 지역 출신 거의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우리나라 공공기관들 중에서 검찰과 경찰, 법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중앙에서 다 왔다 가는 사람들. 다 왔다 가는 사람들. 그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이 방송은 중앙에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얘기나 지역의 관심, 특히 이제 중앙과 지방 간의 이익이 대립되는 문제. 지금 이낙연 총리께서 좀 김 빠지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무슨 행정수도 이전은 불가능할 것 같다. 누가 얘기도 꺼내지 않았는데 먼저부터 막 얘기를 꺼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언론에서 이제 계속 그거를 군부를 지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슨 얘기냐? 중앙과 지방 간의 어떤 이해가 대립될 때 또는 지역과 지역 간의 이해가 대립될 때 그 지역은 자기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언론이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보다 더 중요합니다.
또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있지만 우리 지역을 대표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언론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다 서울의 언론이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모순이고요. 그래서 심지어 문화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 네트워크가 있지만 이 사장들은, 종사자들은 그 지역 사람들입니다. 사장들은 다 외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방송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왜? 방송을 장악하면, 방송 장악은 아주 쉽습니다. KBS 사장만 잡으면 전국의 KBS를 다 장악할 수 있어요. MBC 사장만 되면 전국의 MBC를 다 장악할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이냐?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현실인데, 이게 우리는 여태까지 계속 몇십 년 동안 이래왔고,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그랬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걸로 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글로벌 스탠다드, 세계적인 맥락에서 다른 나라도 선진국 또는 민주주의가 정착된 나라랑 비교해 보면 그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요거는 지금 정확히 OECD는 아니지만 서방 선진국 26개국, 선진국 다 들어갔습니다. 26개국의 언론에 대해서 분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가장 관심도가 높은 뉴스, 평균은 뭡니까, 여기? 가장 관심도가 높은 뉴스는 지역 뉴스예요.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다 그런데 우리는 매우 현격하게 35%로 뚝 떨어집니다. 지역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지역 뉴스를 제대로 제공해 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뉴스를 보고 일어나자마자 텔레비전을 틀고 끊임없이 휴대전화 체크하지만 지역 뉴스는 누가 알려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 중에 하나는,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무슨 지역 뉴스가 필요해. 응? 그래서 전라도 하나 다 차지하면 되지, 영남 하나 다 차지하면 되지, 국가적으로 그냥 전국에서 KBS 한 뉴스를 다 하면 되지. 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우리 서방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랑 비교적 사이즈가 조금 크긴 하지만 큰 나라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그래서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방송 권역을 우리나라 도처럼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도 여기 전남권 방송 뉴스 하나 하고 경남 전북권 하고 충남 등등등등 식으로 우리도 한 13개 정도의 방송 권역으로 나눴는데 영국도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렇게 하니까 영국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방송에 대해서. 가장 큰 불만이 무엇이겠어요? 왜 방송에서 우리 지역 뉴스를 안 하냐? 왜 런던 뉴스만 그렇게 많이 하느냐? 자, 그래가지고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다 새로 생긴 방송국들입니다. 새로 생긴 지역 방송국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방송국 가지고는 자기 지역의 뉴스를 너무 넓으니까 그 지역 뉴스를 다 받지 못하고 다른 지역 뉴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광주 전남 뉴스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광산구나 광주시 뉴스를 봐야 되는데 광주 전남 뉴스를 다 해야 되니까 저쪽에 여수도 하고 광양도 하고 목포도 하고 실제로는 내가 별로 관여할 지역이 아닌 지역의 뉴스까지 끊임없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지금 방송의 현실이고요. 요거는 어느 나라 지도일 것 같아요? 미국 지도죠. 우리가 잘 아는 친한 나라. 요게 제가 이렇게 색깔로 구분된,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만드는 겁니다. 다 구분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면적 한 요만큼 정도 됩니다. 이게 다 무엇이냐? 방송 권역입니다. 방송 시장. 여기마다 230개 정도를 쪼개가지고 각 지역마다
방송 권역이 있습니다. 설사 똑같은 방송, 똑같은 TV 드라마를 본다 하더라도 각 지역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왜? 각 지역마다 뉴스를 할 때는 각각 자기 지역 뉴스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풋볼 같은 그런 미국민들이 다 보는, 자, 그러한 것들은 동시에 미국 사람들이 다 본다 하더라도 아주 인기 있는 드라마라서 미국 사람들이 다 본다. 대통령이 뭐 연설을 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다 본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그거 끝나고 자, 이제 뉴스 합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지역의 뉴스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구조를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디지털 사회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 보면 영국 사람들 보면 최근에 적어도 매주 한 번 이상 지역 뉴스를 체크하는 사람들, 텔레비전으로 체크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77%, 라디오로는 31%, 신문으로도 한 30%. 사람들이 끊임없이 자기 지역 뉴스를 체크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정도냐 하면, 이거는 뭐 조금 2015년 그 통계 자료이긴 한데, 박싱데이라는 것은 영국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휴가 기간 중에서 텔레비전을 가장 많이 보는 날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세일이 시작하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그냥 보통 지방 사람들이라면 9시 뉴스, 8시 뉴스를 하다가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 뉴스를 합니다. 그러면 화장실을 가거나 채널을 돌리거나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그래서 가냐. 미국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지역 뉴스를 먼저 합니다. 6시에. 그럼 6시 반 되면 이제 전국 뉴스를 해요. 그래서 지역 뉴스 보다가 전국 뉴스 하면 화장실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영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영국은 전국 뉴스를 먼저 하는데 전국 뉴스 할 때는 똑같은 날 530만 명이 봤다면 지역 뉴스 할 때는 560만 명 더 본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전국 뉴스 할 때 안 보다가 지역 뉴스 하니까 우리 지역 뉴스 봐야 되겠네 하고 채널을 옮기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이고 낙후한 사람들일까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뉴스 이용 패턴을 보면 뉴스 중에서도 로컬 텔레비전 뉴스, 지역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전국 뉴스보다도 더 높아요. 인터넷에서도 이런 로컬 텔레비전이나 그 지역의 신문을 보는 비율이 전국 뉴스와 크게 뒤지지 않아요. 영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뭐 독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방송, 지역 뉴스 항상 제일 많이 보거나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국 뉴스와 지역 뉴스를 균형 있게 본다라는 거예요. 지역 뉴스를 더 중시해서 본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지역 뉴스는 아예 보지도 않고. 지역 뉴스를 아예 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구청장이 누군지 몰라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다니는 학교에는 그 충남 아산에 살고 있는데 아산시장이 누군지 아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서울시장이 누군지는 아는데. 무엇 때문일까요? 미디어에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산시의 시장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근데 서울시장은 어쨌든 인터넷을 하든 텔레비전 하면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우리가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모순이라는 것이고요. 뭐 요걸 보여드리는 거는 시간이 좀 없긴 한데 뉴욕 같은 대도시, 인구 800만 정도 되는 대도시에도 어마어마하게 지역 방송사와 지역 신문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몇 개의 지금 제가 리스트만 만들어줬는데 그 지역 내에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지역 언론사들이 서로 더 양질의 지역 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그렇게 됐느냐? 우리는 왜 이렇게 지역 언론을 무시하는 국가, 무시하는 사회가 됐느냐? 이게 이제 우리가 파악이 돼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지역 언론을 활성화하고 지역 언론이 우리 생활의 일부가 돼서 우리 지역의 생활 수준이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이거 일제시대 신문 발행 현황인데요. 1930년대입니다. 일제시대.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게 이제 국문, 한글이고요. 요건 다 일문. 일문과 국문을 병행한 신문사들도 있었는데, 자, 일제시대에 한글로 발행되는 신문은 어디서 발행됐습니까? 위에 세 신문들은 모두 경성이면 어디예요? 서울입니다. 반면에 여기 일문으로 발행된 신문을 보시면 경성에서 발행되는 것도 있지만, 그렇죠? 대전, 부산, 대구, 광주, 목포, 군산, 전주 등등등등 전국 각지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은 여기 지금 뭐 광주에도 살고 전주에도 살고 저쪽 김제에도 살고 전국에도 살지만 자기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을 일본 사람들은 봤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은 어디서 발행되는 신문만 본 거예요? 서울에서만 발행되는 신문.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지금 동아조선일보는 아직까지 있는 신문인데 매일신보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신문입니다. 서울신문. 동아와 조선일보가 발행된 게 신문 발행이 허용된 게 1920년입니다. 1920년 1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19년에 3.1 독립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건국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해방 이후에 1948년 그때가 건국일이다. 뭐 싸우고 있는데, 어쨌든 3.1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나서 신문 발행이 허가됐습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처럼 전국 각지에서 그 당시 3개가 있었는데요. 그러면 3개면 하나는 서울, 하나는 부산, 하나는 평양, 아니면 하나는 광주. 자, 이런 식으로 일본 사람들처럼 분산시켜서 발행하는 게 아니라 다 서울에서만 발행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야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총독부가 일본 사람들은 전국 각지에서 신문 발행을 해도 무방했지만 조선인들은 안 되겠다. 얘네들 불안하니까 중앙청 근처에서만 신문을 발행하고 신문 내용이 수상하다고 하면 바로 경찰을 보내서 신문 발행을 중지시킬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이 당시의 신문은 결국은 그래서 해방되기 전까지, 물론 이제 동아조선일보도 1940년에는 이제 강제 폐간이 됩니다. 일제가 이제 뭐 전시체제로 들어가면서. 자, 이 과정에서 해방 직후, 그 다음에 이제 10년 지나고 보면 1955년만 본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신문이 서울에서 발행되는 신문이고 여기 있는 신문이 지방에서 발행되는 신문이었어요. 그래서 한 65만 부, 67만 부 서울과 지방이 균형을 이뤘어요. 그래서 지방에서도 신문이 왕성하게 발행됐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해방 직후에 이 신문을 만들던 사람이 다 도망갔기 때문에 그 시설을 가지고 해방이 되자마자 바로 각 지방마다 신문을 발행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문을 발행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래서 전국 단위로 이제 신문이 196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전국 각지에서 한 일간지는 100개 넘게, 주간지는 500개 넘게가 비교적 골고루 신문이 발행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60년대, 61년부터는 신문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민주항쟁 이후에 다시 늘어나게 되는데 왜 신문의 숫자가 줄어들었을까요? 1961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5.16 군사 쿠데타를 하면서 군사 독재 정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여론이고, 그 여론을 만드는, 여론을 진압하고 조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언론의 숫자가 많은 게 좋을까요? 적은 게 좋을까요? 적어야 되죠. 그래서 일단 숫자를 없앴습니다. 근데 교묘한 방법을 썼어요. 무슨 방법이냐? 어쨌든 군사독재 정권이지만 그 군사독재 정권은 형식상으로는 민주주의 국가. 그래서 대통령도 뽑아야 되고 의회 의원도 만들어야 되고 언론의 자유도 보장되고 해야 하는 형식적인 민주주의 절차를 갖추고 대신 이제 뒤에서 여러 가지 공작으로 비민주적인 이런 정치를 했어야 됐는데 언론을 어떻게 강제로 폐간하면 이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 헌법에 보장된 이런 그 반발이 생길 게 뻔하니까 방식을 썼습니다. 어떤 방식? 허가짐. 사실상. 그래서 아무나 신문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신문을 발행하려면 대신 조건을 하나 주겠다. 윤정기가 있어야 된다. 신문을 지금 인쇄하는. 근데 1960년대 당시 또는 70년대, 80년대까지 신문 윤전기를 만드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3개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미국, 일본, 독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수입을 해와야 돼요. 또 수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당시 외화를 쓰려면 수입을 하려면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누구의 승인을 받아요? 당연히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윤전기 조항만 하나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다음 여기 있는 신문달 중에서 윤전기가 없어서 빌려 쓰던 신문사들은 어쩔 수 없이 다 문을 닫아야 됐어요. 그리고 신문은 이제 다 어디서 만들어야 되느냐? 다 이런 광주, 대도시, 서울 이런 쪽에만 이제 신문을 발행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언론을 통제하게 됐고 그래서 이런 언론 통제 기간하고 아까 말한 서울로 이천향도 하던 시기하고 딱 맞아 떨어집니다. 왜? 군사독재 정권이 그런 서울 중심적인 산업화 정책을 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국민들은 이 과정에서 독특한 문화생활 방식이 하나 생기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딴 건 못하고 서울에는 한번 가보지도 못하고 서울 사람들처럼 잘 살지는 못해도 서울 사람들처럼 유식하지 못해도 서울 사람들이랑 똑같이 신문도 보고 방송은 봐. 무슨 얘기냐? 우리 지역에서 만드는 것은 열등한 것이고 불필요한 것이고 서울에서 만드는 것들은 세련된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큰 비용 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역 언론들은 경쟁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욕구 차원에서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미디어를 이용하는 습관이 생긴 거고요. 그거는 약간 좀 허세와 허영, 문화적인 허영이라면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집에서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조카가 됐든 형제가 됐든 서울로 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가 나와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 나의 가족이나 친지나 형제와 관련된 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울도 나의 일부라고 생각해 왔다라는 건. 그래서 이 과정에서 그런 미디어를 보고 그런 서울 지향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마치 우리가 한류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고 중국 사람들이나 베트남 여학생들이 한국에 유학 오는 거나 똑같은 그런 거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런 상황 하에서 이런 인위적인 정부의 조치, 정부의 강압적인 조치, 그 다음에 경제적인 환경,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특징 때문에 지역 신문이나 지역 방송 같은 지역 언론은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리기가 어려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나 영국, 독일 같은 유럽 국가와는 매우 다른 뉴스 이용, 미디어 이용 습관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그게 괜찮은데 앞으로도 그래도 되느냐라는 거죠.
앞으로도 그래도 되느냐라는. 자, 그런데 이제 뭐 언론 문제로 들어가면 언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소위 신토불이입니다. 신토불이라는 말 요즘은 이제 많이 안 쓰는데 무슨 뜻입니까? 신토불이. 그래서 농협에서 만든 상업적인 슬로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무슨 동의보감인가 어디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나온 음식물을 재료로 섭취를 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들 중에서 광주에서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소지품 다 보세요. 광주에서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원재료는 국산이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저기 뭐 종이는 핀란드에서 온 거고 플라스틱은 석유로 만든 것이고요. 저 안에 들어가는 뭐 휴대전화 안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것들 부속은 여기서 조립했을지 모르지만 원자재들은 다 수입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심지어는 계란도 수입해 오고 그렇죠? 달걀도 수입해 오고 어버이날 카네이션도 수입해 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지역에 갖다 팔아도 또는 다른 지역의 것을 갖다 써도 그 가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큰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지역을 벗어나면 그 가치가 제로로 변해요. 광주신문 또는 광산신문 저한테 100불을 준다 하더라도 저는 아산 시민이기 때문에 그 신문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페이지를 쓰거나 휴지를 쓰거나 재활용으로 쓰는 그것 외에 뉴스라고 있는 그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몇 개나 있겠습니까? 기아자동차 광주에서 자동차 만들었는데 광주에서만 팔면 어떻게 돼요? 다른 데 나가서 못 판다면? 기업으로 성장할 수 없겠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벽은 없다. 그래서 국적이나 지역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대부분의 물건들은 사람이라면 다 똑같이 쓴다라는 겁니다. 다만 너무 멀리 있으면 보내는 동안에 썩거나 깨지거나 뭐 이래가지고 과거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채소 먹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고기 먹었다면 요즘엔 기술이 발달해서 냉동선이 발달하고 냉장선이 발달해가지고 계란도 바로 비행기로 수입해 오고 채소 이런 것들 바로 배로 들여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상품들이 사실상 다 국경과 무의미하게 즉 경계선이 없이 그 가치를 발휘하는데 뉴스라는 것은 언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조중동 한겨레 경향신문 막 싸울 때 우리 학생들이 왜 이렇게 국내 시장만 가지고 그러냐. 너희들 해외 나가 수출해라. 우리나라 수출 대국인데 수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수출 못한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기껏 해봐야 무슨 LA나 베이징에 있는 교포들에게 한두 부 팔지는 몰라도 기본적으로 상품적인 가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언론이라는 것은 정말 예외적으로 시장이 제한되는 상품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점은 무엇이냐? 광주에서 광주신문이면 전남신문이면 광주TV면 광주에서만 유통이 되고 광주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데 갖다 팔기 굉장히 어려워요. 반면에 대신 역으로 내가 광주시에 있는 언론사라면 전주시의 언론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중국의 언론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겁니다. 왜? 거네들 여기서 우리가 또 그렇다고 수입해서 쓰진 않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많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바보같이 그래서 수입되는 것들 저렴하다라는 이유로 공짜라는 이유로 그냥 갖다 쓴다라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공짜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음이나 네이버를 이용을 하고 있고, 거기에 뉴스도 이용하고 쇼핑도 거기서 하고 등등 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인터넷 쇼핑 이런 것들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전자상거래 회사들을 이용합니다.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수익이 다 대부분 어디로 간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다 서울로 간다. 그래서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는, 경제적인 격차는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줄어들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동네 가게에서, 동네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가 이제 쿠팡을 쓰고 G마켓을 쓰고 옥션을 쓰고 하는데 그 수익의 대부분은 이제 서울로 간다는 거예요. 개념들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일반 생활에 있어서는 시장의 경계가 없지만 언론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 특성상 이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독일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로컬 텔레비전, 지역 방송이나 지역 뉴스를 다른 타 지역 뉴스나 중앙의 뉴스보다 먼저 이용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역 언론을 이용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지금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큰 문제는 지역 언론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시 뉴스, 8시 뉴스 이렇게 보다가 딱 이제 우리 지역입니다 하고 나오면 벌써 왠지 어나운서도 좀 덜 이쁜 것 같고 옷도 조금 촌스러운 것 같고 조명도 좀 어둡고 그래픽도 잘 안 되고 기자 녀석도 어리버리한 것 같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왜? 그 기자, 그 신문사, 방송국에서 전달하는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드라마처럼 세련돼 있고 깔끔한지 이런 것들 기준으로 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손님들이 계속 타 지역 것만 갖다 쓰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은 우리 동네의 구멍가게나 옛날에 연세점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려고 또는 생존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래서 지금 요게 2015년 우리 광주 전남 기자협회에서 다른 데로 이제 지역에 있는 언론사들이 좀 우리도 지방자치도 하고 정착 시대도 되고 했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는 언론사로 거듭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과거에 잘못된 관행들을 좀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등등 해가지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지역 언론에서 그럼 앞으로 고쳐야 할 관행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나온 거예요. 보도자료 의존하고 감시 비판하지 않고 홍보성 기사나 써주고 지자체 협찬이나 하고 출입처 동화, 자신들이 출입하는 기관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기사를 써주고 취재도 하지 않고 다른 언론사 기사 막 쓰고 추측성 기사 막 쓰고 기자라고 예의도 지키지 않고 무례하게 거만하게 하고 등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고쳐야 할 관행으로 언론인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자기 잘못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일반 시민들께서는 생활하면서 기자들을 만날 기회들이 별로 없죠. 하지만 여기 이제 공무원 하시는 분들, 공직에 계신 분들은 기자들이 어떤지 잘 알 겁니다. 특히 지역 언론 기자들 하면 가급적이면 피해야 할 대상이고 아쉬울 때는 그 대신 전화해가지고 좀 잘 부탁을 해야 하는 사이이고 이게 현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관행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시가 돼서. 이런 지역 언론에서 고쳐야 할 관행 지금 여기 한 8가지가 나왔는데 이 8가지 관행의 공통점인 특징은 뭘까요? 8가지 모두 고칠 수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고칠 수 있는 것이라는. 그 무슨 얘기냐? 지역 언론은 관행을 고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전국 단위 언론들은 살아남기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가진 않지만 그래서 줄줄이 망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건 무슨 얘기냐? 전국 단위 언론도 필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전국 단위 언론은 너무 과잉이고, 예를 들어서 무슨 연예인 스캔들 하나 취재하면 똑같은 기사를 쓰는, 똑같은 사진을 촬영하는 기자들이 200명, 300명이 옵니다. 호텔에서 한번 누가 누구랑 나 결혼 발표해요 하고 하면, 자, 기자들이 오죠? 얼마나 차별화된 겁니까? 얼마나 다릅니까? 하나도 안 달라요. 다 경쟁자예요. 반면에 지역에서는 어쨌든 지역 언론 없이 우리가 지방자치나 뭐 지역사회 균형 발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 언론을 키워야 한다라는 게 우리 이제 시민사회의 그 요구이고, 그런 것들은 아직 이런 의식이 지역사회에 뿌리가 내릴 때 자연스럽게 지역 언론도 성장하고 지역사회 발전이나 지방자치도 발전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지도로 해서 제가 마무리 하겠는데요. 지도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세계 지도가 있고, 그렇죠? 여러분들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무슨 교장 선생님 방에 가면 세계 지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전국 지도가 있죠.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지도는 어떤 지도인가요? 내비게이션, 여러분들이 쓰는 내비게이션 휴대전화에서 보여주는 지도는 세계 지도인가요? 전국 지도인가요? 여러분의 지역 지도인가요? 전국 지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전국 지도 안 봐도 돼요. 세계 지도 안 봐도 돼요. 그게 필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제일 내가 중요한 것은 내비게이션에서 나에게 알려주는 것은 내가 있는 지역의 지도이고, 내가 있는 지역의 지도를 상세하고 자세하게 알려주면 그렇게 할수록 좋은 내비게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뉴스 언론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전국적인 뉴스나 세계적인 뉴스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뉴스를 상세히 알려주는 그런 언론사들이 많이 늘어나야 앞으로 한국 사회도 이런 자치와 분권이 제대로 활성화된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